여기 이제 복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복제는 아마 유전 복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프로덕티브 하면 이제 생식이죠, 생식. 생식 맞죠? 아이 낳는 거. 예. 어, 임신이라고도 하죠. 이거 뭐라 그러더라? 다시를 이제 자손을 이렇게 만드는 걸 리프로덕티브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양육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그 의미보다는 리프로덕티브가 아이를 만든다, 뭐 임신한다, 자손을 번식시킨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리프로듀티브 어, 같은 단어네? 그렇죠? 어. 이게 이제 리프로덕티브 양육과 리프로덕티브 증식 이렇게 나눠놨네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를 하는 거와 관련된 양육과 증식인데 이거는 좀 뒤에 봐야겠네요. 그래서 리플리케이션 하면 복제라는 의미고 너처 그다음에 프로가고테이션 이게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타인과 자기의 뭐 양극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유기체가 직면하는 세 가지 보편적 진화 과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생물학적 기제들이며 각 성별이 어, 지인풀, 유전풀이죠. 에서 자신의 표상을 최대화하기. 여기서 말하는 표상이라는 게 뭐 영어로는 아마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유전형을 퍼뜨리는 거, 나를 드러내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화적인 맥락이죠. 자신의 표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프로덕티브 유형들과 관련된다. 그래서 재생산 유형 뭐와 관련된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들은 결국 진화를 위해 번식해야 한다. 사실은 요거 의미도 있지만 어, 번식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진화라는 맥락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진화를 위해서 이제 번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으로 보면 하나의 극단은 이제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쪽 극단으로 보면 생물학자들이 R 스테이지를 언급해 온 것으로 여기 두 개로 나뉘어요. 이제 밀란이 이렇게 R 스트래티지, R 전략이에요. 전략이고 하나는 K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화 심리학에 약간 언급이 되는데요. 어, 자손을 번식시키는 방법이 전략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많이 낳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나오지만 음, 소수를 낳고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 같이 가면 제일 좋은데 사실 이 환경 여건이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나오지만 R 스트래티지, R이라고 하는 전략은 여기에서 그 목적은 많은 수의 후손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후손은 재난 가능성이나 운명에 저항하여 그들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남겨진 것이다. 그래서 요게 뭐 이해하실 것 같은데 많이 나누면 많이 나오면 새끼들이 많잖아요. 그럼 부모가 뭘 못합니까? 얘네들을 일일이 이렇게 살리는 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많이 낳은 새끼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살아나는 놈들을 이 번식하는 형태로 가는 전략이 하나, 진화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다른 극단은 한쪽 것은 K 스트레티지라고 해가지고 조금 소수, 포유류가 여기 가깝죠. 하나나 둘, 셋, 넷, 뭐 열 해봤자 우리가 그 여러분 바다 거북이가 새끼 알 까가지고 하는 거라든가 바다에서 그 물고기들이 새끼 날 때 씨를 막 뿌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다 잡아먹히죠. 많이 낳고 살아남는 건 본인의 역할인 거예요. 노력인 거고. 근데 포유류들은 한 새끼를 넣고 지키잖아요. 얘가 성인 될 때까지. 요게 K 전략이에요. K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로 생산된 후손에게 부모가 그레이트한 보살핌을 제공한다. 그레이트란 영어를 그렇게 했지만 자손에게 애한테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죠. 예. 요거는 뭐 우리
한국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한 거라 지우고 제가 이전에 했지만 다시 좀 그래서 요거만 좀 우리가 진화 관련해 가지고 어, R 전략과 K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자손의 수를 많이 낳는 거, 번식시키는 거. 요거는 수는 적지만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거죠. 어, 요 진화 심리학에 보면 요건 주제랑 상관없지만 남자들은 요런 형태로 자손을 번식시키려는 경향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고 여자들은 임신의 한계 때문에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게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성차가 있는 게 성행위에 관련해서 많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형태로 가죠. 그래서 바람두기 전략을 사용할 경향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 생물학적으로 뭐 아이를 한 명 임신하면 계속 연이어서 한 달마다 임신 못 하잖아요. 적어도 이제 1년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여자들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아이는 수가 제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K 전략을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진화 심리학적 설명이 있어요. 그거랑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지만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요건 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R 전략은 새끼의 생존은 신경은 안 쓰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가고 나는 무조건 많이 낳는다. 여왕개미가 알 낳듯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알을 낳듯이 K 전략은 포유류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뭐 코끼리나 새끼 한 마리를 낳고 얘를 잘 키워서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성인이 될수록 살도록 만드는 거죠. 인간도 사실은 K 전략이 좀 가깝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개인차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들은 사회생물학의 더욱 남성적인 셀프 오리엔티드 대 그러니까 남성적인 셀프 오리엔티드는 어,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건데 남자들이 혹은 수컷들이 이런 경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지날 수 있는 하렘을 형성한다 그러죠. 아방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수많은 여성의 그래서 우리 뭐 멀리 가지 않고 조선시대 왕만해도 후궁들이고 막 이런 것들이 어, 전략으로 보면 자손을 번식으로 치면 알 전략이라고 그러죠. 징기스칸이 뭐 부인이 뭐 3천 명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가 알 전략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임신하는 게 자기가 아니고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구조니까 내 유전자를 퍼뜨리는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맥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K 전략은 여기 보면 여성적인 맥락이 더 많다. 그래서 나중심으로 가느냐, 얻어 너처링, 양육, 나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전략과 유사하다.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랑 같죠. 유사하다는 거.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전자의 전략은 종종 자기중심적, 냉담, 배려 없고 부주의하고 그렇죠. 아이도 미래 생각하지 않고 내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뿌리는 거고 후자의 전략은 훨씬 좀 사회적인 맥락을 갖죠. 친화적이고 친밀하고 보호하고 염려하고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여기 제가 윌슨 이렇게 했는데 윌슨이 유명한 사회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유기체들은 많은 자손들에서 번식의 투자물들을 만들어내고 그쵸? 그들의 원천을 매우 드물게 퍼뜨리거나 긴 임신 기간에 투자물을 생산한다. 그러나 그들의 새끼를 최상으로 양육하는 것에는 실패한다. 음, 이거는 뭐 두 양쪽 다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얘기 같은데 번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실패한다는 거는 이 맥락 안의 의미가 이건 지금 맞닿지 않는데 어쨌든 이건 그냥 추가적인 설명 같아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 전략 정도 여기 설명하는 그래서 유기체들이 그들의 환경에 잘 적응할지라도 어떤 형태의 삶이든 그 존재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못 살죠. 그래서 이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기체들은 그들의 후손을 남겨둘 때 세 번째, 여기 지금 두 개의 양극, R 전략, K 전략 했는데 리플리케이터리 스트레치의 패턴을 제시한다. 자, 이건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언급된 바와 같이 이들 기제들은 생물학자들이
한 극단을 R 혹은 셀프 프로바게이팅 자기 뭐 의미가 있었는데 전략 달아나는 K 혹은 얻어 너처링과 언급된 거가 관련이 되고 여기 앞에 나왔지만 쾌락과 고통처럼 우리가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 피하는 형태로 이제 된다 그랬죠. 자기 타인 양극단은 일차원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예, 단순하게 나 중심 아니면 타인 중심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양극단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보여준 반면,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으려고 하면서도 잘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강박성, 컴펄시브 또는 네가티브, 부정성 성격들에서 그렇듯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양극단상에서 갈등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진화적 성향이 쾌락 고통이나 여기서는 자기 타인이죠. 나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타인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는 게 있어서 강박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갈등을 경험한다 보인다. 그래서 발달 단계적 관점에서는 한 개인의 셀프와 타인 타자를 향한 방향성이 인트라 코르티칼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 동안에 주로 발달한다. 이게 이제 인트라라는 게 사이죠. 코르티칼이라는 게 피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뇌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련된 뇌 피질의 발달 기간이 에, 주로 요 오리엔테이션 방향이 결정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한다. 그래서 이건 제 추측입니다. 뒤에서 나가겠지만 인트라코르티칼이라는 게 대인관계에 형성된 피질, 뇌의 어떤 발달이 되는 단계에 있어서 나 중심으로 할 것이냐, 타인 중심으로 할 것이냐라는 방향성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한국 사회에 조금 적용시켜서 볼 수 있는 게 한국 사회가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진화심리학에서도 유명한 선생님 누구예요? 최재천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하는데 한국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 환경이 되면 나 살기도 힘들어지니까 알 전략을 주로 사용 형태로 된다라는 거죠. 자손을 막 그러니까 알 전략이나 막 퍼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가니까 나의 생활, 내 생존을 중심으로 자식까지 이렇게 나가지고 고생할 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건이 좋아지고 이러면 SK 전략을 하겠죠. 자식을 낳아서 번식시키는 형태로 요런 맥락도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이냐 타인 중심이냐 요거를 그대로 요 강박인 경우에는 성격 장애에 비교했을 때는 요런 형태에 있어가지고 갈등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 능동, 양극성처럼 타인, 자기 타인, 양극성은 필연적으로 체계들의 확장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아마 이 시스템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적응 측면이 환경 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기에서 체계는 시간을 넘어서서 발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개인이 적응하는 거는 어떤 환경 안에서 이제 있지만 어,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견디는 형태로 발달되었다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맥락은 이렇게 적응은 나의 적응, 나의 셀프라고 하는 거의 적응이고 이 체계라고 하는 건 내 유전자 혹은 내 자손, 나의 가문 뭐 이런 맥락의 의미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비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유기체의 목적은 자신의 생존과 영속이지만 시간을 넘어서서 표현될 때는 이게 번식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 생존이 중요한 요소지만 자식을 낳는다라는 맥락으로 가는 건 뭐예요? 내 생존을 넘어선 어떤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번식 이런 것들은 이제 전략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을 추구하게 되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개인의 생존을 위주로 보면 사실 되게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일 수도 있죠. 그 뭐 강의 듣는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애 안 낳고 우리 딩크족이라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저희 선배 중에도 한 분 있고 제 친구도 그렇게 애 낳지 않는다는 전제로 결혼을 이제 해서 애 없이 그 지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살기 편해요.
근데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그 대가 끊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조상이나 부모 세대들은 어때요? 대를 잇는 거에 대해서 나를 희생하고 혹은 나의 어떤 자유나 어떤 누려야 될 것들을 줄이고 그걸 이제 자신에게 어머니들이 이제 자기 희생해서 자식 키우는 것 같은 거죠. 이건 뭡니까? 시스템, 체계를 이용하고 나의 생존은 기껏 해봤자 100년이지만 내 자식까지 하면 나는 200년, 300년, 400년 내 개체 혼자는 아니지만 내 유전 영향은 유지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사실은 이렇게 균형점을 발휘해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제가 젊었을 때나 좀 어렸을 때는 내가 혼자서 결혼도 안 하고 산다라는 건 미친 짓에 가까운 또라이 짓이 좀 들떨어진 애들이 하는 얘기 같은 경향이 많았던 시대가 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이제 1인 가족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적 맥락의 평가지 진화상으로는 두 가지 맥락들이 이제 막 경쟁한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기술된 이 세 가지의 양성뿐만 아니라 뭐 뒤에 이제 양성 앞부분에 있었던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이론은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자기 타인 양극성에 관련된 서 불균형을 경험한다고 간주한다. 이건 이론들이 뭐 충돌한다, 이론이 충돌한다기보다는 이 극성들이 하나로 만족되지는 않는다는 얘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후에 충분히 기술되어질 강박성과 부정성,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컴펄시브와 네거티브인데 이걸 수동 공격이라는 맥락으로 성격들은 그들 자신의 우선순위와 기대들을 첫 번째에 둘지 또는 다른 사람을 따를지와 관련된 모순된 감정을 공유한다. 요걸 이제 우리가 그 앰비발런스라고 좀 얘기하는데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OCPD라고도 하죠. 강박 성격 장애나 강박 장애들을 우리가 정신분석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복종과 어, 반항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요걸 이제 앰비발런스예요. 모순된 감정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복종을 하게 되면 분노감을 느끼면서 아버지를 반항하 죽여버리고 싶고 뭐 이런 공격적 충동을 느끼고 그 충동을 느끼면 이게 반항이 오면 다시 자기 죄책감을 느끼면서 복종을 하고 이 시계추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복종이라든가 반항이 생기는 모순과 갈등을 강박 행위, 손 씻는 거라든가 문장 그는 거를 통해서 해소를 한다라는 설명을 해요. 이거와 좀 유사합니다. 빌란도 그런 맥락으로 오는데 이거는 이제 진화 맥락적으로 그래서 어, 나를 먼저 둘 거냐, 내가 퍼스트냐, 다른 사람이 퍼스트냐, 이거 셀프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요걸 우리가 앰비발란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성격 그거랑 상관없지만 요 앰비발란스라는 용어와 개념은 사실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기 이제 동기 강화에도 나오지만요, 100%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라면 비극이고 가능성이라면 가능성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100% 나치당원이야 라는 마음도 없고 나는 100% 나치당원이 아니야 라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윤리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우파야 라고 하는 하는 사람도 그 안에 양가적인 측면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100%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인간의 비극이지만 한편으로 경도돼 있는 사람들,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또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그 안에 내재 있다는 어떤 의미도 됩니다. 어쨌든 요 용어는 좀 잘, 이용은 요걸 대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 것 같은데 앰비발란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 성격은 이거는 이제 그 DSM-5는 없긴 한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성격이 좀 있습니다. 부정성 성격은 이런 모순된 감정을 액팅아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성 성격은 사실은 여기 뭐예요? 어그레션, 공격성과 연관돼 있죠. 그래서 반사의 성향의 부정성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행동화한다는 부정적인 성향을
통찰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액팅아웃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좀 잘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이건 심리학 용어죠.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좀 심리적으로 고려하고 따져보고 어떤 걸 느끼면 이 감정이 뭐고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언어화하거나 이 승화시킨다는 표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액팅아웃은 그러지 않고 바로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거 갖고 싶어라는 느낌이 있을 때 전후를 따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사버리는 거죠. 나 저 새끼 때문에 화나? 그러면 저 새끼를 패 말어. 이런 고민을 하고 패면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말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사유하는 거라면 가서 그냥 때리는 거. 지능이 낮고 충동적인 사람들이 액팅아웃 잘하죠. 그런 의미의 액팅아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성 같은 경우는 감정에 있어가지고 앰비밸런스를 경험하면 불편해지면 이걸 못 견디고 행동화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강박은 누른다는 거예요.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성격은 이론적으로 사실 알고 보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액팅아웃을 쉽게 하는 사람의 이면에 강박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자기 통제적인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인 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은 강박성에 숨겨진 분노가 의식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그쵸? 그래서 강박 치료할 때 제가 이거 한번 말씀 안 드렸겠구나. 치우고 다시 한번 좀 예전에 제가 좀 읽은 거 부분이 있어가지고 치료할 때 일부러 이 직면을 시킨다든가 긁는 치료를 해요. 이보크 시킨다고 그러죠. 맞나? 이보크가 K인가? 불러일으키는 치료예요. 살짝 속을 긁어놔서 굉장히 젠틀하고 매너 있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과 같이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을 감정을 확 드러내게 해가지고 자기 내면에 있는 공격성을 의식화시켜요. 그러면서 강박성이 이렇게 줄어들게 하는 접근이 있는데 여기 나오듯이 강박성에 숨겨진 분노가 의식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갈등이 구조적으로 재조명되거나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거죠. 해결될 때까지 수동 공격적 태도로 행동할 경향이 있을 것이라 예언할 다 이거죠. 만약에 강박 성향으로 놀려준 사람이 이게 터져 나오게 되면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행동하는 형태인데 이게 수동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림 2-4는 이 관계를 서컴플렉스 포맷, 이거 예전에 요거 있었어요. 너 이들 장애들을 인터퍼스널 임밸런스 성격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이거 틀렸네. 이게 인트라가 자기 내부 신경 뇌피질, 그게 맞네요. 수정할게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사회나 이런 관련돼서 나 중심이냐 타인 중심이냐는 게 피질 내부에 있어서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발달된다로 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인트라는 내부고 인터가 이제 이 간격이죠. 외부의 간격, 관계들. 그래서 요게 인터퍼스널 임밸런스, 이 불균형이죠. 대인 관계적 임밸런스, 밸런스가 되지 않는 성격들. 그래서 요 장애들 여기 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회, 자기애성, 그렇죠? 히스테리, 의존성 성격과 관련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DSM-5는 성격 장애에서 보면 반사의 자기성, 히스테리성은 어디에 들어가요? 클러스터 B에 넣는데 의존성은 C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밀란이 볼 때 이게 인터퍼스널한 임밸런스에 관련된 성격 장애 경영이기 때문에 의존성까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림 2.4는 했죠. 그림의 정면에서는 부정성 성격과 강박성 성격을 서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부정적 성향과 강박적 성향, 그리고 강박성이 수동에 가깝고 부정성이 이제 능동에 가까운 형태의 뭐 맥락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부형이어가지고 그다음에 부정성 성격은 반사의 성격과 히스테리성 성격을
강박성 성격은 자기애성과 의존성 성격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이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예, 이렇게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 강박성을 자기애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위의 치료는 개인이 각자의 셀프 컨선에 몰두하는 쪽을 향해 자신과 타인의 갈등을 해소해야만 하고 강박성을 의존성으로 변환하기 위해 치료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이익이 되도록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강박성은 자기애성에 관련돼서 나랑 타인 간의 갈등과 관련된 요소들을 좀 다뤄야 되고 이런 맥락이 그죠. 그 다음에 의존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욕구에 이익이 되는 형태의 예, 갈등의 부분을 다뤄야 된다. 번역이 여기 이상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표 2, 3은 갈등의 부가적인 어떤 사상,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데 DSM-3나 3R 또는 4 구성들이 기저의 양극성들의 다양한 조합으로부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골자는 대인관계적으로 불균형하고 갈등 있는 성격 장애를 이게 대략 보면 B군에 가깝죠. 우선성만 빼면. 예. 그래서 그 안에 근데 사실 강박성은 또 어디에 있어요? C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맥락인 거예요. 부정적 성향과 강박성 성향이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성격 패턴과 연관돼 가지고 이런 연관관계를 갖는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게 인터퍼스널 임밸런스와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표로 좀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 이거 보면 일종의 이제 이 도메인이죠. 양극성, 결성, 불균형 또는 갈등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뭐 적응 방식, 수동이냐 동화냐. 이건 이게 뭐예요? 이 조절과 동화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구나. 밑에가 동화. 예. 능동이고 조절이고 그렇죠. 구조적 병리. 수동이라는 게 동화인 외부 환경에 내가 이렇게 적응해 가는 거니까 수동이고 외부 환경을 조절하는 거가 능동적인 거니까 능동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존재의 목적과 대응 전략, 삶을 증진시키는 거로 갈 거냐, 유지시키는 거로 갈 거냐 했을 때 요거에 관련돼서는 양극성으로 볼 수 있는 게 쾌락과 고통이죠.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늘리는 거 증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에 관련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재생산적 번식을 할 거냐 재생산적 양육을 할 거냐 했을 때 막 R 전략이었죠. 요거는 K 전략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결선 불균형 요거 관련해서는 뭐예요? 쾌락과 고통 그쵸. 여기도 쾌락과 고통에 관련된 게 존재 목적에 관련된 거고 대응 전략은 나냐 타인이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세 가지 정도로 적응은 적응 방식엔 이것들이 성격 장애 형태로 적응 방식이 굳어지거나 나타날 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 철수되고 분열되고 우울성을 하나로 볼 수 있고 삶의 증진에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삶의 유지는 고분고분하고 피약성인 경향으로 예. 그다음에 약간 능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망설이는 거가 증진에 관련되는 회피성 그다음에 유지는 가학적인 성향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이 성격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분열형, 그다음에 유지는 경계성, 편집성. 이건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대응 전략 관련해서는 동의하는 형태, 주장하는 형태, 순응하는 형태로 나뉠 수 있고, 그다음에 동의하면 의존성, 주장하면 자기애성, 순응하는 건 강박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사교적 이의가 있는 불평하는 이스테일성, 반사회성, 부정성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심리검사 같은 거 하실 때 성격 분석할 때, 이거는 이제 제 경험상의 그 아이디어인데 여기 나오는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런 형용사들 좀 많이 정리해두면 글 쓸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얼마나 이렇게 약간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용어이기도 하고 하신 분들 보면 되게 사람을 입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게 글 쓰는 능력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머리에 나오는데 이 표현하는 거가 이게
이 초딩 수준이 되면 그 사람 설명하는 거가 이렇게 좀 전문가적인 느낌 안 줘가지고 글 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도 본다. 양극성 모델로 보는 거.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들은 굉장히 뭐랄까 이 진화 관련해 가지고 생물학적인 측면에 관련해 가지고 쭉 우리가 진화 신경 발달적인 측면으로 가서 좀 낯설고 좀 이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그럼 신경 발달적인 측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유로 디벨롭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 관련해 가지고 자 다음의 세션들에서 기술되는 발달의 세 단계들은 이제 발달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이전에 논의된 세 진화 단계에 필적한다. 예, 제가 진화 단계 각각의 진화 단계는 개체 발생적 신경 발달의 다른 단계와 관련됐다. 개체 발생이라는 건 어떤 존재, 생명체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이죠, 개체. 예. 어, 혹은 요게 이제 이디오그래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의 특성이 아니라 그 개별화된 어떤 특성들인데 여기서 아마 요게 그런 의미보다는 개체, 생명체 하나가 발달하는 과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화의 삶의 증진과 삶의 유지 위에 있었죠. 양극성은 이후에 제시되는 발달의 감각 애착 단계, 센소리 어태치먼트 스테이지라 부르는 걸 대응하고 요 시기는 어린 아동이 향상된 경험과 위협적이었던 경험들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때이다. 그래서 요 삶의 증진과 유지라는 걸 신경 발달적인 맥락으로 보면 감각 애착 단계에 해당이 된다. 요 단계는 음, 아이들이 또는 이 영유아들이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이 증진되는 경험,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거에 관련된 거랑 위협적인 걸 경험,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경험에 요거를 구분하는 거가 연관이 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 애착, 생애의 첫 번째에는 센소리 프로세스들이 지배적이며 이건 감각 처리죠. 애가 태어나가지고 무슨 의사결정 내리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엄마 나 짜장면 먹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각에 반응해서 쾌와 불쾌를 경험하죠. 그런 걸 갖다가 센소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센소리 프로세스들이 지배적이며 이것은 바로 다음의 발달의 기본이 되는 기능들로 특히 고통스러운 대상과 기쁨을 그렇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꼭 사람이 아니죠. 불, 예, 칼, 날카로운 거, 뾰족한 거 이런 거 부딪혀가지고 아픈 거 나한테 고통스러운 대상이잖아요. 근데 뭐 음식 같은 경우, 장난감, 물렁물렁한 거 이런 거 요거 구분하는 거를 해야죠. 감각적으로. 그래서 고통스러운 대상들과 기쁨을 구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유아가 자극 세계에서 경험되는 초기에 디퓨전 이게 모호한 거예요. 우리가 요거는 사실은 최근에 조금 깨진 이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모호한 감각, 완성되지 않은 감각이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뱃속에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은 색깔과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성인기 수준으로 이렇게 막 민감한 수준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 디퓨전이 혼재돼 있다, 뭉쳐 있다, 융합돼 있다 이런 디퓨전으로부터 어떤 질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쵸? 감각 발달이. 이 기간은 또한 어태치먼트, 애착이죠. 그래서 유아는 그들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들을 자극해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패스턴이라는 게 딱 달라붙어야 되죠. 예, 엄마 아이들이 딱 껴안고 있잖아요. 엄마로부터 떨어지면 죽는 거죠. 아, 맞죠? 아마 스스로를 패스턴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 그들에게 고통의 경험들보다는 기쁨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쵸? 애착 대상에 딱 붙어 있는 거는 고통보다는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힘들면 애가 붙어 있지 않죠. 예. 우리 그 뭐예요? 할로우인가? 할로우 그 실험 보면 철사망 있는 이거 같은 거죠. 이 원숭이가 예, 음식 먹는 거랑 철사망 있는데 음식 있는 젖 있는 게랑 털로 된 예, 피부 경험과 관련된 그래서 어떤 주제들은 성격 발달에 대한 진화 이론을 통해서 이해되고 진화가 성인들에게 잠재적 보상들 및 미래의 위협과 어려움들을 예측하는 인지적 능력을 부여하는 동안
유아들은 아직까지 이런 추상적 능력들의 이점이 없는 존재고 추상화시키는 능력이 없죠. 성에 비해 약하죠. 따라 제가 예전에 좀 읽어놓은 거라 지우고 좀 보겠습니다. 진화는 아이를 그들의 행동과 활동을 라이프 인핸싱, 이건 뭡니까? 삶을 강화시키는 거, 증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쾌락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쾌불쾌할 때 쾌락이라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존이라고 하는 건 성과 뭐 음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맥락이. 그러니 요게 그냥 만족이 되면 우리가 이거 뭐 행복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추상적으로는. 근데 인간은 이제 여기서 그치진 않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예, 뭐 그 마슬로우의 욕구 발달 이론과 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라이프 이넨스먼트 하도록 하고 어떤 것들은 잠재적인 거는 또 뭐예요? 아이들이 위험한 거로부터 위험한 사람들, 위험한 물건들로부터 라이프 스트리트닝이죠. 위협하는 거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가 본능이 있죠. 이건 짐승들도 있죠. 오리엔트, 지향된다라는 거죠. 이 고도로 상처받기 쉬운 단계 동안, 그쵸? 아이들 약하잖아요. 존재한다는 것은 요거 보시면 참 맞는 말입니다. 애들한테는요 그대로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신생아는 사물과 사람을 구별할 수 없고 둘 다 외적 자극으로만 경험되죠. 이건 너무 당연한 측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처럼 초기에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특정한 어태치먼트로 발달되는 요거는 사실은 뭐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럴지 아마 생물학적으로 그쵸?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성인? 존재? 이런 존재나 이게 사물인지는 구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성인만큼은 아니니까 일종의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짐승이 됐든 이게 자극으로 온다는 거죠. 이처럼 초기에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특정한 애착으로 발달되는가. 모든 본질적인 목적들에 있어서 유아는 무력하며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즐거움을 주는 자신의 욕구들을 충족시킨다. 그렇죠? 자궁으로부터 분리되면 신생아는 어머니의 몸에 대한 자신의 신체적 귀속을 상실하고 자궁이 제공하던 보호와 양육을 잃고 그렇죠? 예. 그 이상의 발달을 위해 영양분과 자극을 얻고 생존하기 위해서 애착의 다른 영역들과 원천들을 향해 옮겨가야만 한다.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배 튜브를 통해 가지고 엄마가 먹는 거 이렇게 다 그냥 빨아들이고 따뜻하게 이래야 되는데 이게 탯줄을 끊고 이제 지내자마자 어때요? 필요한 부분들을 생존하기 위해서는 옮겨가야 되죠. 그래서 유아의 세상이 웅웅거림이나 빈 석판으로 개념화된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이 비어있는 판 같다 태어나서 백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상처 입히고 좌절시키거나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영양분과 보호, 자극을 제공하는 장소와 대상들을 구별하기 시작해야 하며 이는 존재의 목적들, 살아남기 위한 익스텐셔널 에임 이상의 것이다. 이들 초기의 관계들 혹은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셔널 모델스 이건 사실 대상관계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 좀이긴 해요. 내적 표상의 모델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이의 경험이 자기의 어떤 하나의 내적 감각과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진화에 의해 분명하게 준비되고 다른 관계들이 발달하는 내내 배경이 되어진다. 이거는 약간 타고난 본능적인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거를 센소리 뭐라 그랬어요? 예, 어태치먼트 기관이다. 요거는 피아제 이거랑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각 운동 자율성. 자,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어태치먼트에서 감각적 부분에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 운동 자율성 단계에서 초점은 그 자체의 존재에서 환경 내의 존재로 옮겨간다. 예. 진화적 관점에서 과정에서 이 단계의 아동이란 표현을 좀 했지만 뭐 병유할 거예요. 적응 방식을 배우는데 이들은 자신의 생태적 지위를 조절하는 능동적 경영성과 환경에 제공했던 걸 동화하려는 수동적 경영성이다. 그래서 이건 능동,
수동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동화와 조절, 요 맥락으로 좀 이거 피아제 이야기가 같죠. 전자는 생활 사건의 과정을 조성해 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획득하는 쪽의 성질을 반영하고, 후자는 행동보다는 액트하는 것보다는 반응하는 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성격을 구분할 때도 외부 환경에 무엇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반응한 형태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적응하는 양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환경을 바꾸는 형태로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성향과도 굉장히 연관이 좀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또는 주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즉 고요하고 차분하며 내성적인 성질을 반영한다. 그쵸? 이럴 때 우리가 내성적 혹은 소심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어떤 대안이 뒤따르든 간에 이것은 예 아니요의 결정이기보단 예 아니요의 결정이기보다는 정도의 문제이다. 그쵸? 딱 끊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애착에 의심할 필요 없이 환경을 향한 아동의 오리엔테이션은 아이의 매우 중요하다. 그쵸? 안정된 기반을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애착 대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이 그들의 환경을 탐험할 것이다. 엔스워드, 이거 애착 이론 아시죠? 이게 안정 애착이에요. 반면 그들의 양육자들 가까이 있으려는 기반이 없는 더 수동적인 방식을 취하는 아이들은 궁극적으로 사회 인지적 능력을 줄이거나 지연시킴으로써 대처 자연의 폭을 제한할 것이다. 이건 딱 붙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3단계 내외층적 재생적 정체성, 인트라 내적 코르티칼인데, 예, 리프로젝트 마인 요거 뒤에 설명이 여기가 되네요. 자세하게 나가냐 보죠. 생후 11번째와 10 이건 번째가 아니라 11달과 15 11개월과 15개월 같은데 째 해니까 아니네. 이거 예. 11살이네. 그렇죠? 15살 사이에 어느 때쯤 전반적인 일련의 호르몬의 변화가 정신 상태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 여기 이 시기가 뭐예요? 청소년. 이는 해가 진행됨에 따라 매우 조심스럽게 구성된다. 이 변화들은 사춘기의 시작, 성적 예시, 성별과 관련된 특질들을 가져오고 성직이 나타나죠. 이는 R 전략과 K 전략의 출현에 준비된 강한 선적 충동과 해박적으로 성의와 같은 모습, 목소리, 출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그럼 대략 이게 영유아기고 어태치먼트가 여기 아동기가 되겠네요. 감각운동 자율성, 청소년기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은 추상의 최상위 수준에서 추상화된 자기를 향한 것과 타인을 향한 오리엔테이션이 심리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었던 셀프와 어더 이거 같습니다. 남성은 전형적으로 더 지배적이고 권위적이며 욕심이 많은 것으로, 여성은 더 공동체적이고 애정을 돌보고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을 돌본다, 애착 대상을 돌본다, 공손한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이들 표상들, 자기와 타인 그들의 조합은 성격 체계의 발전의 본질적이다. 여기서 제시된 애착 이론과 진화 모델은 모두 자기와 타인 구조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타자가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가 동떨어져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분리된 게 아니라 연관돼 있죠. 애착 관점으로부터 이들 구조물은 미성숙한 대인관계를 의미하며 인지 발달에 의해 복잡성이 가능해진다. 초기의 아동은 현재 시점의 순수한 구체적 실제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인 능력을 획득한다. 그렇죠? 예,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죠. 형식적 추론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 식이죠. 그리고 self as other, 예, 어, 타인으로서 나를 행동 또는 동화라는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에 의존하는 수많은 미래들로 추사해야 한다. 이거는 미래로 추사하는 게 미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대처를 한다든가 미래라는 시점들을 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들은 인지적이면서 정서적이고 더 심각한 성격 장애들, 즉 경계선 및 분열성 성격 장애에서처럼 통합된 구조로 일치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성격 체계에 있어서 와이드 레인지한 결과를 갖게 되시다. 굉장히 광범위한 형태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의 청소년기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올가나이징이 돼야 되는 통합되는 측면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통합돼서 나타나는 게 사실 성인이 들어가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상징의 내적 세계가 터득될 때 대상적 실제는 순위와 통합이 주어지며 젊은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일관성과 영속성을 창조해낼 수 있다. 이거 대충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상징적 사고를 알고 내적 표상이라는 걸 구성해낼 때 그거의 중요도가 형성이 되고 이게 하나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통합에 의해 가지고 일관된 형태의 모습들을 갖게 된다. 그들은 변화하는 사건들의 혼란에 의해서 더 이상 어떤 기분이나 행동에서 다른 기분이나 행동까지 부패? 부패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쫙 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유동적인 환경의 동일함과 영속성 감각을 강요하고 베이스로서 제시되는 인지의 핵심이 내적 낫, 인너 앵커라는 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세상을 조직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각각의 능력을 키울 때 하나의 형태는 좀 더 구별되어지고 지배하기 시작한다. 어떤 유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과 아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들의 결과로 self as other. 요거는 번역이 그렇죠. 타자로서의 자기죠. 마치 나지만 나를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나는 이래요라고 할 때 이 나는 설명하는 내 나 말고 내가 관찰하는 어떤 다른 타인으로서의 나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상또는 표상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상위 수준의 추상, 즉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 정체성의 감각,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감각은 어린 아이의 사고와 감정들을 가이드하는 자극의 지배적 원천이 된다. 외적 사상들은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힘을 더 이상 갖지 못한다. 여기 외적 사상은 이전에 가졌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성적이며 정서적인 반영에 의해 변화된 내적 표상의 ever present와 subtle stable share를 갖는다. 이게 현재에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의미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것들, 시험 구 아닌가? 예. 그래서 그냥 내적 표상에 있어서 시간의 변화를 견뎌나가는 무엇인가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요게 아까 얘기한 인트라 코르티칼 예, 리프로덕티브 아이덴티티다. 내 개체 발통이 개체 발생이 그러니까 나의 이렇게 생물 개체 개개의 어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들이 개통 발생을 제한한다는 거는 요거 우리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원시 생명체에서 점점 이렇게 파충류 됐다가 조류 됐다가 뭐 이렇게 해서 포유류가 되는 것처럼 이 과정 가는 거를 우리가 되풀이한다고 하는데 이게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제하는 것처럼 발달적 특징과 경로는 진화의 핵심적 요소들에 대응된다. 우리 조상 때부터 인간이 발달되어 왔던 우리가 유인원에서부터 그쵸? 영장류 갔다가 호미노이드에서 뭐예요? 그 원시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현대인이 되는 과정이 마치 원숭이에서 오래된 우리 뭐 호모사피엔스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죠. 이렇게 우리 인간 종이 발달하는 것처럼 한 개인도 발달 경로가 그런 것처럼 된다는 거야. 아이 때 좀 더 뭐 생명체에 가깝고 파충류에 가깝고 이렇게 되면 아기 때는 태어나가지고 뭐 아동이 되면 이제 뭐 포유류에 가깝고 뭐 유인원에 가깝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대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전 저자의 다른 저술들에서 더욱 충분히 정교화되고 그다음에 진화 발달의 대응 이들 저술에서 유로 사이콜로지컬 스테이지로 뭐 기술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그러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항목들 제가 너무 안 해가지고 성격의 영역들 이제 도메인 약간 중요해요. 진화 이론은 발달 단계들에서 몇몇 양극성들과 내용 수준을 제시한다. 첫 번째, 양극성들과 그들이 이끌어내는 생존 및 적응과 같은 성격 기술. 생존과 적응에 대한 성격 기능이고 두 번째 진화 발전에 대응되는 신경생물학적 단계 세 번째는 성격 특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하면 성격의 영역 관련해 가지고 진화 이론이 예, 생존과
적응이라고 하는 요소. 요게 성격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신경 발달. 그렇죠? 이것도 관련되고 성격과. 세 번째는 특질이에요. 이게 진화성. 그러니까 이 특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생물학적 영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부에서 만들어진 기능과 구조를 구별한다. 해부학은 영구적인 구조와 관련되고 생리학은 이런 구조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과 관련된다. 그렇죠. 해부는 뼈가 어떻고 골격의 심장이 어디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생리학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는 거죠. 조금 뭐 어떻게 좀 상식적이에요. 예를 들어 손의 해부는 뼈와 근육, 신경으로 구성되고 손의 기능은 손을 움직이는 거죠. 성격의 구조적 영역들, 이런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격을 이루는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들, 영역들을 스트럭처 도메인은 본질적으로 성격의 기능적인 거, 성격의 기능적 영역을 위한 하드웨어 서포트다. 예. 하드웨어 아시죠? 컴퓨터에 하드웨어를 지지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를 제공하는 영구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내적 삶과 외적 삶 간의 타협을 중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조화시키는 행동들, 사회적 행위, 인지 과정, 그리고 무의식적 기제들이다. 예. 그래서 조화시키는 행동들, 사회적인 행위, 또 인지 사고방식 있죠. 그리고 무의식적 기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조다. 그림 2.5는 성격과 관점들, 그리고 그들의 영역들 간 관계를 보여준다. 다음에 단락은 우리가 이 챕터들에서 참조하는 특질적 영역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예시한다. 여기 특질, 트레이트. 예. 자, 그래서 성격을 이렇게 우리 앞에서 나왔었어요. 정신 역동적 관점과 인문학적 관점, 대인관계, 생물학적 관점이 네 개로 봤었죠. 그래서 여기 하위의 세트를 보면 정신 역동적 관점이 관련되는 것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보면 방어 기제, 대상의 표상이고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셀프 이미지, 그다음에 인지는 자기상에 대한 사고 방식이 있어요. 이미지, 그다음에 인지 유형이 있고, 대인관계는 자기상과 이게 어때요? 대인관계 행동이 있겠죠. 기능으로 되어 있지만 요게 관련돼 있고, 생물학은 기본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즘에 나오는 다양한 치료에 있어서도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같이 이제 보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신 역동적인 관점은 요거는 사회, 이건 제 생각인데 문화적인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예,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신 역동이 뭐 심 내부의 무슨 과학적 이런 맥락이보다는 의미, 사회적인 의미, 인문학적인 맥락에서 어, 측면으로 조금 보는 측면으로 좀 보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 심리라고 하는 거 구성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는 하나의 이 표현적인 측면, 문학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보시면 좀 낫고, 사회란 말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과학적 맥락의 성격은 요 대인관계적 맥락, 요런 거예요. 과학적 맥락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신 역동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지, 역동은 좀 약해지긴 했지만 인지, 그다음에 대인관계, 생물학적 요 요소들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게 이제 옛날 좀 측면이 있는데 정서의 맥락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생물학적 관점이 이제 뇌와 관련된 기능으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 자, 이 박스만 좀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방어 기제들, 예를 들어 투사 기제가 있다. 자, 날 괴롭히는 이들의 삶을 파괴하고 싶어. 투사죠. 편집 성격. 이렇게 역동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대상 표상들. 이 미성숙한 표상들이 관련돼 있다. 내적으로 역동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항상 내게 정말 상냥해. 의존적 성격.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 연관된 거, 훌륭한 자기상. 내 업적을 본 사람들은 내들을 따르기를 원하지. 자기애성.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한참 거짓말 치는 정치인으로 한 명 나오죠. 제가 볼 때 아주 교과서예요. 정치적인 얘기하면 참 뭐라고 불편하시는 분도 많은데 과학적으로 보면 너무 적용시켜서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개개인들 삶을 모르니까 예, 좀 나중에 이런 거로 좀 설명드릴게요. 저랑 이렇게 정치 결이 틀리신 분들은 안 듣는 게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 유형은 이게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변덕스러운 인지 유형과 연관돼서 난 뭐든 오래 전념하기엔 너무 잔인해.
히스테리성. 자, 요거는 뭐 인지적 관점으로 히스테리다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성격들을 설명할 때 요 네 개의 도메인과 여기에 해당되는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인관계적 행동, 뭡니까? 공손한 행위, 모든 관계 정중하고 격식을 갖추는 게 좋아라는 식으로 대한갈매님은 강박수 성격. 그다음에 기질, 무덤덤한 기분 기질. 요건 약간 생물학적 영향이 있죠. 웃기지 않아. 분열적 성격. 그래서 뭐 성격과 성격 관점들, 그다음에 영역의 하위 세트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향후 이제 저희가 성격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도메인들을 특징으로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면 예, 어, 잠깐만요. 예, 34. 예,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다양한 성격 장애들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시간이 좀 길긴 한데 예.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 저희 뭐 녹화해서 그렇지만 예,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잠깐만요.